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노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표적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84 세노인 수색이 하루 더 이어지며 법 집행 기관이 철저히 수사 중입니다. 보안관은 용의자 또는 용의자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백 명의 수사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인들이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준비해둔 무언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유전개보학, 오늘 낸시 거스리 사건에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거나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하다가 곤란해지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전문가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써서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에 답하기 전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얼굴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지금 저는 아주 건조해요. 저는 탈수 상태예요. 아마 보이실 텐데 제 눈이 충혈된 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빠져서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물을 마셔서 눈물처럼 흘리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그런 이유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각오로 왔어요. 당신이 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죽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조금 꾸며진 것 같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장난해요? 진짜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저건 메릴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신문인데 낸시 거스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수사관들이 이제 낸시 거스리를 찾기 위해 사용할지도 모르는 기술을 이용해 해결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낸시 거스리와 관련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아이마일 떨어진 도로변에서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그 장갑과 낸시 거스리 집에서 나온 DNA 모두 FBI 코디스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DNA의 출처나 정체를 모르고 그 샘플도 코디스에서 일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나온 DNA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DNA는 낸시의 것도 아니고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코디스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사람들의 프로필만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관은 수사관들이 유전개보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것이며 이 기술이 이번 사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최근 언론과의 1대1 인터뷰에서 한 아주 흥미로운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 다노스 보안관은 감시 영상에서 거스리의 현관 계단에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람이 그의 수사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은 이어서 용의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포함한 의류가 월마트에서 구입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재킷은 월마트 제품으로 보이지만 월마트에서만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건에서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손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감시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마스크를 몇 명이나 구입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수사 당국이 용의자가 착용한 물품을 누가 구입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월마트와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도 큰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낭은 월마트에서만 판매되고 다른 어떤 매장에서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들도 지금 월마트에서 산 것일 수 있습니다. 셰리프는 언론의 배낭 구매 시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다소 대화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월마트의 기록을 지금 확인해 보면 20일 전일 수도 있고 60일 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셰리프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집 앞 계단에서 찍힌 영상에서 반지를 끼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다소 독특한 권총집이 있습니다. 월마트나 다른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점들에 대해 말하자면 FBI는 투손 지역의 총기 상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명단과 사진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상점에 온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스뉴스에 따르면인데 폭스뉴스는 한 총기 상점 주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주인은 요원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감시 카메라 영상에 보이는 사람과 닮았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간은 지난 1년입니다. 총기 상점 주인은 폭스뉴스의 명단에 있는 많은 사람이 감시 카메라 영상처럼 얼굴에 수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명단에 누가 있는지, 왜 그 명단에 있는지, 그리고 지난 1년이라는 기간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 애쓰는 가운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대화의 주요 부분인 유전 개통학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낸시 거스리 사건에서는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나온 이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정말 DNA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현관에 있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DNA가 코디스, 즉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사람들의 DNA 프로필만을 포함하는 FBI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안관은 법집행기관이 비교적 새로운 기술인 유전자 계보 검사 등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간단하거나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사건이 있는데 24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이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질문으로 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문가지만 저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써야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대답하기 전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게요. 당신 얼굴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건조해요. 당신 건조하네요. 저는 지금 정말 건조하고 탈수 상태예요. 아마 보이실 텐데 제 눈이 충혈된 건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빠져서 그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물을 마시라는 건가요? 뭐 그런 건가요? 제가 눈물을 흘리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꾸며낸 것 같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장난해요? 진짜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신문 영상으로 유진 글레고르라는 남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2025년에 2001년에 일어난 레슬리 프리어 살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레슬리 프리어는 그의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릴랜드 주 채비 제이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구타당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25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유전 개통학 DNA 검사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레슬리 프리어의 손톱 밑에서 남성 DNA가 발견되어 그녀가 생명을 지키려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수년간 그 DNA의 주인을 밝히지 못했으나 기술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법집행기관이 DNA 샘플과 그 프로필을 확보한 뒤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andMe, 나 Ancestry.com 같은 곳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곳에 DNA 샘플을 제출하면 자신의 조상을 알 수 있고 가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되었고 이제 메릴랜드 사건에서 낸시 거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그들의 샘플을 비교했고 가계도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 사람이 글레고르라는 남성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된 사람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메릴랜드 법집행기관이 사건 파일을 검토하며 글레고르라는 이웃이 언급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집행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좋은 단서를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유전 개통학 DNA 테스트를 통해 그들은 유진 글레고르를 확인했고 그 후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항까지 따라갔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버린 물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했습니다. 그 DNA는 24년 전에 레슬리 프리어에게서 채취된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이후 유진 글레고르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그 신문 영상에서 형사들이 유진에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 살인 사건과 연관됐다고 말하는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우리는 레슬리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는 레슬리의 피가 온통 묻어 있었죠.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는 또 다른 DNA 프로필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DNA를 Combined DNA Index System, 즉 국가 Combined DNA Index System DNA 인덱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지만 한 번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현장에서 DNA가 검출된 그 사람은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제용 DNA 샘플을 검사한 이유는 누가 범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DNA가 일치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당신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이 그 집에 있었을 만한 어떤 상황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 안 됐나요? 그 대신에 왜 연방보안관들이 와서 저를 체포하고 데려가야 했는지, 저는 왜 그런 상황이 된 건지 혼란스러워요. 유진 글레고르는 2001년 레슬리 프리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22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본 가장 인상적인 신문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너 정말 뻔뻔하다. 진짜 너는 그냥 목적만 쫓는 거잖아. 이게 경찰이야. 그래 맞아. 이치에 맞아. 네가 알다시피 내 눈에 보여. 유죄 추정이야.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내 DNA가 범죄 현장에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낸시 거스리 사건 조사에서처럼 형사들은 그녀의 집에서 발견한 DNA 증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나서 그걸 가족계보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도움이 돼. 낸시 거스리의 집안에 DNA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2001년 메릴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수사관들이 이 조사를 완료하는데 대략 1년 반 정도가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쉬운 과정은 아니야. 유전 개보하기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사례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연루된 살인 사건이었어. 물론 그 남자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그들의 집안에서 살해한 사람이야. 코버거는 침대에 칼집을 남겼고 거기에는 DNA가 있었어. 수사관들은 가족관계를 통해 그 칼집을 브라이언 코버거와 연결할 수 있었지. 보안관은 첨단 기술 회사들이 사건 해결을 돕고 있으며 메타와 애플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낸시의 심장 박동기 제조사와 협력해서 그 기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어. 우리는 그 심장 박동기가 2월 1일 새벽에 그녀의 아이폰과 연결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닿은 시간대야. 법집행기관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은 일상적으로 시그널 스니퍼라고 불리는 장치도 사용하고 있어. 이 기술은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할 수 있고 지상에서 신호를 포착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 그게 휴대폰이나 심박 조율기일 수 있어. 그래서 그 기술이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쓰여. 그리고 목표 지역 위를 아주 낮고 아주 천천히 비행하지. 이건 도시 전체를 스캔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들었어. 그리고 이건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야. 경찰은 계속해서 낸시 거스리의 집에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안관은 지난 주말에 봤던 것과 같은 작전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무장 전술팀 팀이 한 주택을 급습하고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극적인 교통 단속을 벌였을 때 최소 1명을 구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에서 승인된 수색 영장에서 어떤 증거를 가져갔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그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단서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낸시 거스리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제보를 계속해서 제출해 주길 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FBI는 낸시 거스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은퇴한 FBI 특별요원이자 전 검사 랜스 라이싱 씨를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전 개보하기 오늘 주요 화제이며 법집행기관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이나 낸시 거스리 집에서 나온 샘플 등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요. 코디스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전 개보학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저는 법의학 유전 개보학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여러 번 사용해봤고 예전에는 강력범죄 전담반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애리조나에서 우리는 법의학 유전 개보학을 통해 여러 건의 연쇄살인, 연쇄강간, 강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즉, 범죄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DNA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통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장갑들 말이죠. 여전히 법의학 유전 개보학을 사용해서 그 DNA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용의자가 현장에 DNA를 남겼을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행 사건에 이런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그 미확인 DNA를 채취해서 코디스에 돌려보고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초디스에 등록된 인구가 전체의 약 4~6%에 불과해 일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끔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DNA를 가족 역사, DNA 검색을 하는 민간 기업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연결되거나 가족 계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에 DNA를 제출합니다. 그 시스템에 미확인 대상자의 DNA를 제출하고 일치 결과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바로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족 구성원과 일치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촌이나 삼촌, 심지어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먼 친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용의자 목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계도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알려진 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계도 어딘가에 현장과 연결된 DNA 소유자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용의자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올바른 DNA가 연결되면 효과가 있어 그들이 이 방법을 갖고 있다면 성공할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런 사례를 보는 건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에서 신원 확인된 과정도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기술이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 시작해도 샘플은 DNA 증거물이지만 낸시 거스리 것이 아니고 그녀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요, 이제 유전 개통학을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고 얼마나 걸릴까요? 특히 이런 유명한 사건에서는 결과를 받는데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고객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설업체에 샘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절차도 없고 영장도 필요 없어서 지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DNA는 모두 자발적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용의자와의 일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후 가계도를 만들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라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용의자 목록과 가계되는 수십 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누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 누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아마도 그 중에서 많은 여성들을 제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감시 카메라 사진에 찍힌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꽤 빠르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보통 몇 주 정도 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건 중 하나라면 여기서 해결책을 찾는데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사건에는 평소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사관들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제가 아는 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DNA가 무엇인지, 집에서 무엇을 발견해 DNA라 판단했는지, 어떻게 밝혀냈는지에 대해요. 이건 낸시 거슬이나 그녀 가족의 DNA가 아닌가요? 추측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그게 무엇일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집에 있었던 누구든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DNA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리인일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쓴 조경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 손잡이를 만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 현장 벽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벽 밖에서 많은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고 집 밖에서 촬영된 감시 카메라 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적어도 범행 동기에 대한 이론과 수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DNA가 발견됐는지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접촉 DNA였는지
특정 DNA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용의자 것이라 확신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막다른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손잡이에서 단순히 접촉 DNA만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에 DNA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DNA는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건 집에 있었던 작업자나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일 수 있어 막다른 길일 테니 그날 밤과 직접 연결된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밤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의자가 특정 물건을 만지거나 구역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나온 DNA는 용의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에 관해서 말인데 그들이 이 장갑이 아주 특별하다고 느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닉스에 있는 FBI에서 말하길 그 장갑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라텍스 대체품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 청소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갑이라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 뭔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코디스에 제출할 만큼의 기준에 도달했고 코디스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 사건을 앞으로 계속 조사할 때 그 장갑에 대해 아직 완전히 과거형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FBI가 그 장갑이 일치한다고 하거나 아니라고 확실히 말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디스에 제출한 것은 용의자에게서 나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코디스 제출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들은 어떤 증거든 그렇게 할 테니 그건 평범한 수사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FBI가 왜 일치한다고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하다가 아닌 일치한다고 한 것은 매우 단정적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 아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나온 장갑을 보면 확실히 그건 니트릴 스타일의 검은색 장갑이었고 여러 직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갑에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 밑에 여러 겹이 있을 수도 있어 보였고 어쩌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장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건 안쪽에 단열층이나 화학층이 있는 종류의 니트릴 장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한 게 그런 두께라면 그건 좀 더 드문 경우이고 사실 일반적인 니트릴 장갑보다 훨씬 더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그런 종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나온 장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FBI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들은 항상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단어에 매우 신중하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답변하기 위해 인턴이 대충 하나 써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요청에 대해 셰리프는 여러 언론사와 1대1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표적이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최 피닉스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강도 사건이었다가 이후에 유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 때 지금 당신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보며 이 사건이 강도인지 표적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표적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표적이 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전 일하던 사람이 그 집에 있었으니 이 개인을 노린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에게 야, 내가 어떤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85세 된 할머니가 계시고 돈도 많으신데 자주 집에 안 계셔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으로 간 거죠. 그건 낸시와 그녀의 집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들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낸시가 서베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있어 보이고 쉬운 피해자라서 표적이 된 건지는 두고 봐야겠죠. 저는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도였을 수도 있고 폭행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가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 어떤 이유든 그 집 안에서 뭔가 잘못됐고 낸시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밖으로 흘러나온 피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려고 하고 증거를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만약 낸시가 그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었다면 그녀까지도 숨기려 했을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론이죠. 이게 표적이었을까요? 네, 표적이긴 하지만 납치 목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게 납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만약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이건 전형적인 납치의 패턴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전적 요구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왔습니다.
어떤 납치범도 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 연약한 피해자를 며칠씩 돌보면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압박이며 지금 당장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동기 때문이라는 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이 필요한 건강 문제를 가진 84세 여성이라는 점이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범죄자들이 항상 다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범죄자들이 늘 깊이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를 납치한다면 그 대상으로 마지막에 선택될 것 같아요. 그녀가 세상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네, 아니요. 가장 먼저 소통하는 대상은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도 마찬가지로 그 긴박함과 처음 전화의 혼란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죠. 당신의 은행 계좌가 고갈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통화를 끊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괴범들도 똑같아요. 경찰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죠. 당신이 소통해야 하고 돈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를 여기 데려왔고 전화로 바꿔주거나 그녀만 아는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과 긴박함, 돈을 요구하는 압박이 돈을 받아내게 하고 그 후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20살의 건강한 피해자든 85세의 연약한 피해자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동기들과는 맞지 않고 또 다른 동기로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납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념적인 성명도 없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목적을 드러내는 성명이 있었다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동기와는 다릅니다. 범죄, 정신건강 문제, 망상, 가족 간 다툼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셰리프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낸시가 멕시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나 용의자가 멕시코로 갔다는 생각에 대해 반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뉴갤리스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차로 지나가면 정말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질문이나 서류 확인도 없이 환영해요. 돌아올 땐 질문이 훨씬 많죠. 당신은 애리존에서 일했잖아요. 용의자들이 얼마나 자주 성공적으로 도망치나요? 노갈리스로 넘어가면 멕시코를 운전해 통과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인가요? 이 사람이 공개된 영상을 보고 아, 이제 나를 눈치챘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국경을 넘는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는 국경을 넘는 납치의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감시 영상에서 그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은 멕시코 내의 어떤 조직 범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감시 영상을 두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 집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단지 나중에 뒷정리를 도우러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론이 있지만 국경을 넘는 납치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동기로요? 제 말은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금전적인 이득도 아닌 것 같고 이념적인 동기 때문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관이 복수에 대해 언급했던 걸로 아는데 복수도 동기이긴 하죠. 제 생각엔 그게 약간 망상적인 범죄에 속하는 것 같아요. 동기 범죄에 속합니다. 꼭 합리적일 필요는 없고 용의자가 느끼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았고 낸시나 이 집에 살던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망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망상이 있으면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성을 적용할 수 없으니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죠. 수사관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감시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벌써 17일, 18일이 지났고 400명의 FBI 요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관여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애플과 메타도 이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 탐지기가 하늘을 돌고 있고 그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이 이 사건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카메라에선 정말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우리는 낸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아직 체포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수사 초반이나 진행 중 일부를 보면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도망칠 수 있고 법 집행 기관이 이렇게 곤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눈먼 다람쥐도 도토리를 찾는다는 옛말이 있죠. 가끔은 그래요.
저는 똑똑해 보이던 범죄자들을 쫓았지만 결국 잡고 나니 단지 운이 좋았던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이 감시 카메라에 보이는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를 숨기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현장에 DNA나 어떤 과학적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한 거죠. 저는 문 앞에서 내린 그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덤블로 신원을 숨기려 했는지도 의문이었죠. 그리고 그 초인종 카메라를 가져간 것도 그리 똑똑한 행동은 아니었죠. 또 다른 몇 가지 행동도 있었고 초인종 카메라에 놀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건 감시 영상에서 꽤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은 때때로 계획성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용의자가 운이 좋아서 DNA를 남기지 않을 기회가 정말 많고 수사관들이 그걸 그냥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보안관조차도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그렇게 빨리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현장을 넘겨야 할 압박은 없었으니까요. 그 현장은 더 오래 보존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건에 돌파구가 생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맡은 에리존의 친구나 동료가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FBI 요원들 사이에서 사기는 어떤가요? 사건이 계속되고 대중의 관심과 좌절감이 큰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답답해하고 있을 텐데 애리존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을 때 그들은 정말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리고 곧바로 체포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이후로 몇몇 구금과 수색영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그 일들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종 피해자가 있으면 항상 앞서 나가려 하죠. 수사에서는 아마도 누군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사건보다 더 일찍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면담하거나 수색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헛수고를 하게 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구금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그들의 기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히 힘든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이죠. 현장 요원으로서 수만 건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100건, 200건의 관련 제보를 확인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 또 하나야? 이런 식으로요. 그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동기부여 유지는 FBI와 보안관 사무실 리더들의 몫입니다. 수사관들이 잘 협력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지루한 수사가 더해지면 상황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잘 협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그 순간이 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속 열심히 수사 중인 점이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바라고 있습니다. 랜스 라이싱 전 FBI 특별요원 전 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 거스리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OI03-514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FBI에 1800-CALL FBI로 연락하시거나 타입 SFBI 처치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